네, 긴 연휴 끝에 문을 연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 속에 하반기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환율도 14원 급등해서 11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삼고파고 여전히 드센 모양입니다. 자,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만이 청약한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협동 로봇의 제조사 두산 로보틱스 올 한 해 IPO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 또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공모가가 26,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60%인 15,600원에서 400%인 104,000원 사이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일단은 이게 너무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따따블이 갈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청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실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몰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듯 했으나 고용 졸트 구인 건수 발표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예. 이제 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경제 지표들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연준은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고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는 사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했던 게 고용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자신감들을 보여줬는데 어제 지표는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만약에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코스닥 위주로 좀 로봇주들 수급 올라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두산 로보틱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많은 관심이라는 건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비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좀 소외되었지만 상장하면서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했을 때 소위 말해서 따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하락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가 끌어올려 줄 것인지 아니면 초반에 수급이 쏠려서 급등이 나왔다가 또 윗골이 달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청약에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선에서 좀 약간 정리를 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두산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로보틱스 한번 신규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변동성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폭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만약에 진짜로 꼭지에 사셔가지고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손과 눈이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체크박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네, 띄워주시죠. 자,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미국 판매 역대 최대를 또 다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9월에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1월에서 9월 사이 미국에서 125만 대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아 판매 대수가 현대를 앞질렀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 진출 37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사상 첫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장에서 워낙에 하락 종목 수가 뭐 90%에 육박을 했었는데 그중에 현대차, 기아가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네, 일단 제가 연휴 전에도 이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쪽은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크릿컬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방어 성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고금리, 고환율 이런 속에서 결국에 실적이 나와주는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사실 주가가 안 움직인다, 답답하다 이런 말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것이냐, 왜 안 가냐. 근데 사실 반대로 따지고 보면 지금 2차 전지주들 급락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정말 주가는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자동차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아무래도 뭐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실 건데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를 좀 보시면 코스피가 2010년 이후에 박스권에 6년가량 갇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가는 2013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한 걸 봤을 때 그러면 과거에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가는 잘 버텨줬고 그때 이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현대차나 기아차로 좀 수익을 많이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와 그 전과 좀 사실 그거를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요소 그리고 과거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피크아웃에 대한 수요 감소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는 괜찮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 고려를 안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지금 극단적으로 낮은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가 낮다라는 말은 그럼 결국에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랑 기아에서는 그 재고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기아차 쪽은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수가 빠지면서 답답하다, 뭐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지금 뭐 한 번에 다 사자 이게 아니라 조금씩 적금 넣듯이 모아가다 보면은 앞으로 내년이라던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낮은 재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을 일으키고 우리의 수익을 계속 내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저도 이게 동의를 하고 울고 싶고 기댈 수 없는데 기댈 수 있는 이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큰형님과 같은 역할인데 네. 근데 모아갔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탄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완성차, 부품주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부품주도 그렇고요. 완성차 쪽도 그렇고요. 저는 다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쪽을 편애를 해가지고 여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만의 매력이 있고 또 부품주 같은 경우는 부품주만의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투자 성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시총 작고 좀 소형주, 중소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좀 적금 넣듯이 묵직하게 좀 생각 안 하고 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 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2차 전지주들 이제 여기서 담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뭐 부품주냐 완성차냐 이렇게 딱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좀 지금은 과거를 돌아볼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과거에 그러니까 2007년, 8년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연준이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럼 그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잘 2013년까지 방어를 해줬던 현대차, 그러니까 완성차 관련 주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금리가 앞으로 고착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에 코로나 때 0.25 금리에서 지금 4%가 넘고 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그럼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를 하는 건 지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관점과 지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렵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았을 때 그럼 고환율 금리가 높을 때 사실은 외화벌이를 잘하는 기업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그러면은 뭐야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데 그러면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혼돈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될 때고 현금을 보유해야 될 때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또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펑닥장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대차 뭐 20만 원 이상에서 10층 이상에서 지금 뭐 소위 구조대를 기다리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언제 이 20만 원 터치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세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랑 좀 같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차 이렇게 손이 잘 안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부분 쪽에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지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100달러 간다고 했다가 어제 90달러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시장이 빠지고 다들 안 좋다 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공포에 살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움직임이 답답하더라도 잘 안 빠지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물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거든요. 실적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런 판매 대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피크아웃을 이게 더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럼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실적 모멘텀과 사업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저는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 불확실성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있어요. 매커시 하원의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크로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엮여버리면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성장주들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럼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솔깃한데요.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지금 뭐 고환율 특히 있으면서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 만큼 자동차 섹터에 대한 뷰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견줄 만한 그 섹터 지금 사실 굉장히 지수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의견 좀 주시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방어적으로 지금 딱 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하방이 조금 단단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나 내지는 어제처럼 하락했을 때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줄 수 있고 연말에 가면 또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쇼텀하게 단기적으로 갖고 간다 했을 때는 뭐 자동차 저도 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다가 배당 수익률 5, 6% 그러면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 그러니까 진입 시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섹터로서 보면은 뭐 지금 가장 뭐 선호하는 섹터실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섹터로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선호라기보다는 이제 리바운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섹터 선호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상 대비 뭐 리턴 이런 게 있잖아요.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봤을 때는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내가 리스크를 감안해서 지금 저점이라고 들어가는데 연말에 가서 수익이 난다? 그랬을 때는 자동차는 수익률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대안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시장에 들어간다? 만약에 시장에 리바운드 나온다고 하면 리바운드 나오면 2차 전지가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화려하게 리바운드 나오고 올해 시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끝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이드로 밀어놓은 거죠. 네네. 네. 자, 좋습니다.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박스입니다. 네. 네, 신재생주의 추풍 낙엽 같은 하락, 역대급 개인 자금이 지금 들어가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있었던 오스테드 이슈 이후에 전체적인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뭐 날씨라든지 정부 정책, 에너지 가격, 금리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관심은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그게 이슈들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IRA 법안 관련 내용인데요. ITC 투자세 공제가 예상보다 낮다. 이게 좀 가장 큰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거 프로젝트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안 하겠다, 처리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뭐가 문제냐면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수요 가치는 굉장히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 자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자체가 어마무시한데 그 보조금이라던가 ITC 이런 것들이 좀 예상보다 낮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이건 수지타산에 좀 약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공급망 차질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보조금 불확실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보통 투자를 하고 뭔가 시설 투자를 하고 함에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라던가 어디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여건인 거죠.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던 그 정책들이 한 번에 다시 백지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내년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책의 드는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동안에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화석 연료의 가격이 급등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화석 연료 그러니까 그 퇴출 시기를 자꾸 미루는 건 있어요.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려면 사실은 대선이 끝나야 되는 거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결국 그래도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요는 신재생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정치적인 변수로서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갖고 가야 되는 비중이긴 하죠. 네. 그러면 정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나마 지금 뭐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사실 종목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는 기대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이고 뭐 신규로 접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4분기까지도 제가 봐서 올해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떠한 뭔가 호재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실상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진짜로 많이 빠졌고 정말 신재생 에너지 섹터만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예 반등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고 싶다. 뭐 나는 좀 가져가서 좀 앞으로 3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의 모멘텀까지 나는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조금씩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에는 지금은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밸류 매력은 확실히 있는데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좀 절실해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코스피 2400선과 코스닥 800선 지지 여부인데 네. 사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지켜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 2400이랑 800선까지 깨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도 이제 나올 수 염려를 있죠. 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투심이 얼어붙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상장하게 되면서 로봇주들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